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30대인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왠지 나한테만 일어난 일 같고,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해 봅니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저는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괜찮구나. 여러분, 이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아침이에요. 모르는 번호가 떠도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고요. 현관문에 붙은 우편물이 두렵지 않은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숨이 막히지 않는 그런 아침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터널을 지나온 끝에 얻은 선물 같은 거예요. 제 빚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번 달만 다음 달에 갚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다음 달이 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카드를 갚기 위해서 다른 카드를 만들고 그걸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빚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직원 월급 주기 위해 대출받고, 임대료 내기 위해 카드론 받고,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요. 제 빚은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빚이 늘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더라고요. 마치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컵밥을 사면서도 유통기한 임박 할인 스티커를 찾았어요. 돈 아끼려고요.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막힐까봐, 잔액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을 챙겼는데 그 현금마저도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바빠서 못 가. 이렇게 거짓말했죠. 사실은요,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어서였어요. 친구들이 밥 사준다고 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밤마다 휴대폰에는 독촉 문자가 쌓였어요. 하루에 적게는 10통, 많게는 30통 이상.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수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문자들을 볼 때마다요. 그냥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가족들에게는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고 제가 더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도 각자의 삶이 있었고요. 저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빚이라는 늪 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3년 전 그날이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요, 독촉 전화가 쏟아졌어요. 3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들,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모두가 저를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제게 있어야 할 돈을 찾았죠.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평일 저녁이라 주차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준비해온 번개탄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라이터를 켜려는 그 순간 문득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얼굴, 동생의 얼굴,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 내가 이렇게 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어머니에게 아들마저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번개탄을 다시 트렁크에 넣었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왔어요. 가족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파할 사람들 때문에. 그날 이후로 며칠을 멍하니 지냈어요. 죽을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살아갈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는데요. 친구가 너무 걱정되는 목소리로 꼭 만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친구는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친구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뭔 일 있어? 요즘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계속 싫다 하고. 너 겁나 이상한 거 알아? 미친놈아? 그 순간 뭔가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빈 이야기, 독촉 전화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납골당에서 있었던 일까지.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사실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사업 망해서 빚이 졸라 많았거든. 그때 개인회생 했잖냐. 개인회생.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일정 부분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3년에 걸쳐 갚는 제도래요. 자기도 1억 가까운 빚이 있었는데 개인회생으로 3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의 다 갚았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진짜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야, 진짜야. 너 지금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돼. 이자만 내다가 평생 끝나. 제도를 이용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게 정부에서 만든 거고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야. 친구는 자기가 갔던 법무사 연락처를 주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상담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야, 미친놈아. 죽으면 안 돼. 너 하나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네가 내 친구인데. 그날 밤 저는 친구가 준 명함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억 2천만 원의 빚이 약 3,5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년간 매달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빚을 다 못 갚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실패 도장을 찍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법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그 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날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매달 90여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도 부담이었지만요. 이전처럼 200만 원씩 이자만 내던 것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끝이 보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오후엔 배달 대행 일을 했어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요.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빚을 갚아나간다는 거.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작은 금액이지만요.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빚을 갚으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다니. 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니. 2년째 되던 해 친구들과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했다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날 저는 또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때 개인회생을 알려줬던 친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 진행 상황을 물어봐 주었어요. 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새끼야. 그 친구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회생은 모두 끝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빚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모르는 번호만 봐도 심장이 떨리시나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우신가요?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여러 제도들이 있어요. 이 제도들은요, 당신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빚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3년 전 그날 만약 제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 친구가 저를 포기하고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버텼고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만 버티세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도움의 손길을 찾아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명의 친구가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꿨었어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서 들었듯이 제가 경험했듯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저는요, 화이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위로 따위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로 꼭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